2008년 4월 18일 도쿄도 코토구에 있는 맨션 주민인 당시 23세였던 토조 루리카 씨가 자취를 감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루리카 씨는 언니와 둘이 살고 있었고 직업은 회사원. 실종 당일 저녁 7시 21분에 언니에게 지금 맨션에 도착했어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8시 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이미 집에 돌아와 있어야 할 동생이 없어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맨션 밖을 둘러봐도 동생은 없었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니 현관에 동생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 조각,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놓여있던 잡지에 희미하게 혈흔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동생이 사건에 휘말린 게 아닌가 하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낀 언니는 경찰에 신고, 경찰도 맨션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이 카미카쿠시로 보도된 이유는 실종된 날 아침에는 출근하는 루리카 씨의 모습이, 저녁에는 언니에게 문자한 직후 시간에 귀가하는 모습이 맨션의 CCTV에 각각 정확하게 기록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CCTV에는 수상한 인물도 찍혀있지 않았고 경찰이 확인한 바로는 그날 맨션에 출입했던 사람들은 주민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사람들 뿐이었던 겁니다. 일단 귀가했던 루리카 씨가 다시 맨션을 나간 모습도 없었고 현관을 통과한 뒤 맨션 내에서 실종이 되었다 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경찰은 맨션 주민 중에 루리카 씨의 실종에 관여한 인물이 있을 거라 보고 탐문 수사를 개시합니다. 임의이긴 했지만 주민 전원에 대한 지문 채취와 가택 수사도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루리카 씨가 종적을 감춘 한 달 뒤인 5월 25일 맨션 주민이었던 호시지마 타카노리를 토조 자매의 집 주거 침입 용의로 체포합니다. 취조를 하던 도중 호시지마 타카노리가 루리카 씨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하여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어 화장실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사건 당시 호시지마는 같은 맨션의 9층인 918호, 그리고 토조 루리카 씨와 언니는 그 옆에 옆인 916호에 살고 있어서 이른바 이웃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호시지마는 피해자인 루리카 씨와는 사건 전에 한 번도 마주친 적조차 없었고 처음에는 루리카 씨 언니가 혼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루리카 씨와는 복도에서조차 스쳐 지난 적도 없었고 원래는 언니를 목표로 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루리카 씨의 언니와는 서로 알고 지냈나 싶은데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니도 사건이 일어나던 해 3월 중순경에 복도에서 봤을 뿐이었던 겁니다. 호시지마는 한번 보기만 했던 루리카 씨의 언니를 자기 집에 납치하여 감금하려고 계획했던 거죠. 얼굴도 몰랐던 언니에게 눈독을 들이고 잘못해서 동생인 루리카 씨를 납치한 호시지마. 그는 재판에서 그 이유와 납치 목적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적 쾌락을 알려주고 제가 시키는 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저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의미를 알 수 없었는지 검사가 그건 피해자를 어떻게 하고 싶었다는 뜻이죠? 하고 다시 묻자 성노예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라고 호시지마는 대답합니다. 귀를 의심한 검사가 다시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거듭 질문하니 호시지마는 이렇게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의 섹스로 저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제가 필요한 여성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시지마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어떤 말이라도 듣는 자기의 연인으로 만들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째서 루리카 씨 자매를 노렸는가에 대해 그는 젊고 뚱뚱하지 않은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좋았다. 주변에 살고 있었고 형편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토맨션 카미카쿠시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일주일 정도 전부터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납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직업이 회사원이라면 금요일 밤에 집에 침입해 납치하고 자기 집에 감금하면 다음 출근일인 월요일까지 3일간 그녀와 성행위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있으면
자기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그는 금요일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18일 밤 호시지마는 916호 앞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귀가한 루리카 씨가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던 순간 재빨리 그녀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남자가 집에 침입한 바람에 루리카 씨는 비명을 질렀죠. 입을 다물도록 호시지마는 그녀의 머리를 구타하고 고통과 공포로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루리카 씨를 현관에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묻기 위한 도구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과 칼을 손에 들고 돌아와 옷으로 루리카 씨의 팔을 묶고 칼로 위협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루리카 씨를 918호인 자기 집으로 납치한 호시지마는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누우라고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비닐끈으로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에는 수건을 둘러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납치, 감금에 성공한 호시지마는 루리카 씨를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때리게 된 탓으로 그녀의 이마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상처로 인해 기분이 시들해진 호시지마는 기분을 북돋우려고 컴퓨터를 켜고 AV를 보기 시작했죠. 호시지마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무렵 한편 맨션에는 루리카 씨의 언니에게서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맨션 주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밤 10시 40분경 호시지마 집에도 경찰이 옵니다. 경찰에게서 루리카 씨를 보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하고 경찰들은 그 집을 지나치고 맙니다. 그러나 이대로 있다간 자신이 한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진 그는 루리카 씨를 자기 집에서 지워버리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밤 11시경 호시지마는 루리카 씨의 목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사망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판단. 칼을 뽑아 루리카 씨를 과다출혈로 죽게 만들었죠. 그 후 호시지마는 사체를 욕실로 옮겨넣고 식칼과 톱을 사용해 절단. 잘게 잘라서 화장실에 흘려보내고 뼈 등은 냉장고에 보관하여 쓰레기로 조금씩 내다 버렸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루리카 씨가 맨션 어딘가의 집에 있을 거라 예상한 경찰은 주민들 집에 가택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임의 가택 수사였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호시지마는 경찰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때 그의 집에는 사체 일부가 들어간 박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시지마는 스스로 그 박스를 가리키며 내용물을 보시겠어요 하며 확인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루리카 씨가 죽었을 거란 생각까지 못해 박스 안은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래서 이때는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호시지마는 그때부터 5월 1일까지에 걸쳐 쓰레기로 내놓는 등으로 시신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호시지마는 임의 지문 채취에도 응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 후에 약품을 과다 사용하여 지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 있어 루리카 씨 자매의 방에서 발견된 수상한 인물의 지문과는 대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0개의 모든 손가락에서 지문이 채취되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손가락 끝에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호시지마의 지문을 채취. 그러자 루리카 씨 자매의 방에서 검출된 지문과 일치해 호시지마는 5월 25일에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아직 살인 및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목은 불법 침입뿐이었습니다. 체포 후 다시 호시지마의 집을 조사한 결과 수도관에서 살점이 발견되었고 DNA 검사 결과 이 살점이 루리카 씨의 것임이 판명. 게다가 욕실에서는 사체 손괴 당시의 혈흔이, 방에서는 루리카 씨의 잘린 면허증과 지갑 등이 발견되었으므로 그는 6월 13일에 사체 손괴, 유기, 그리고 6월 25일에는 살인 용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호시지마 타카노리가 TV 취재에도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는 루리카 씨를 살해한 뒤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TV 취재에 응했던 겁니다. 이때 호시지마는
자기가 사는 맨션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죽대며 스스로 경찰은 나를 의심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도 하고 있어 그 괴상함이 주목을 끌었죠. 또한 체포되기 전이었던 그는 맨션 엘리베이터 안에서 루리카 씨의 아버지에게 큰일을 겪으셔서 어떡합니까? 하고 말을 걸었던 것도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놈이 있었는데요. 통영 초등학생 살인범인 김점덕이라는 놈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 중촌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4학년 당시 10세였던 한모 양이 실종되었습니다. 한 양이 그날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한 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한 양은 실종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인 7월 22일 오전 11시경 집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MBC와의 인터뷰 사진인데요. 아주 뻔뻔하게 인터뷰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놈이 한 양을 차에 태우고 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여 안매장한 범인이었습니다. 한 양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으며 베트남 아내와의 사이에 3살 된 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데요. 후시지마의 재판도 나중에 듣게 되시겠지만 우리나라 재판이나 일본 재판이나 그놈이 그놈일 겁니다. 제가 판사라면 무조건 극형이죠. 호시지마는 1975년 1월 5일에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족 구성은 부모와 본인, 그리고 3명의 남매. 호시지마는 그중 장남이었습니다. 2살이 되기 직전 호시지마는 욕조 뚜껑에서 뜨거운 물이 있던 욕조로 떨어져 양쪽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큰 흉터를 남겨버렸고 그는 초등학교 때 이 화상 흉터가 원인이 되어 왕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따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해도 남자가 그런 일로 울면 안 된다고 욕을 먹고 그 괴로운 마음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응석 부리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며 싫어하는 아들에게 화상 흉터가 눈에 띄도록 반바지를 입혀 등교하라고 명령했다고도 합니다.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려도 아버지에게 말하는 바람에 결국 또 혼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집도 학교도 호시지마가 있을 곳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 일을 계기로 아무도 자기 심정을 모른다 라고 생각하게 된 호시지마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고 또한 원래부터 부모가 화상을 입혔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다. 화상 자국이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을 쌓아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친도 가질 수 없고 말도 걸 수 없으니 연애나 결혼은 물론 여친도 만들 수 없다라며 자신을 단정해버린 겁니다. 그는 게임에 빠져 사춘기를 보냅니다. 그러다 중학교 졸업 후 게임 제작을 배우려고 현립 고등학교의 정보처리과에 입학, 졸업 후에는 도쿄의 게임 회사에 취직합니다. 일설에서는 이 회사가 세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호시지마는 파견 사원으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했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견 기간이 끝난 뒤에도 개인적으로 업무를 받아 50만 엔 정도의 보수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 당시 호시지마는 택시로 출퇴근했고 팁으로 많은 돈을 두고 갔기 때문에 인근 택시 회사에서는 당첨 손님으로 유명했다고 하네요. 이렇게만 보면 힘든 과거를 딛고 출세한 젊은이 같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호시지마는 취미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었고 코믹 마켓에서 동이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아리 이름이 결손지향이었습니다. 동이지 내용도 동아리 이름 그대로 여성의 사지를 절단하고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호시지마가 실제로 발행했다는 동인지입니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SNS도 하고 있어 거기에는 사지가 없는 여성의 일러스트를 올리고 있고 프로필에는 오뚜기, 사지 절단 등의 단어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엽기적인 일러스트를 인터넷 게시판인
후타바 채널에도 올리고 있었던 것 같고, 체포되었을 당시에는 이 게시판에서 게시판 유저 중 첫 체포자가 나오고 말았네. 망상을 사실로 가져간다는 건 너무 나쁘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죠. 2009년 1월 13일 코토 맨션 카미카쿠시 살인사건 첫 공판이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좀 특이한 재판이었는데요. 법적인 지식이 없는 참관인이라도 눈으로 보고 알기 쉬운 심리를 목적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시지마의 집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살점 일부를 모니터에 표시하는 등 상당히 충격적인 공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서 얼굴을 돌리는 방청객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측은 하수도에서 수거된 여성의 토막난 시신 하나하나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띄웁니다. 뼈 조각이 49개, 살점이 172점. 점심 식사로 잠시 휴정된 직후였기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가는 방청객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호시지마에 대해 루리카 씨를 살해할 때와 어떻게 사체를 절단했는지도 세세하게 신문에 갔습니다. 어떻게 살을 도려냈는지, 어느 부분을 절단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대답해 나가는 호시지마. 게다가 증언에 따라 검찰은 일러스트나 마네킹을 사용해 재현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공판이 계속되면서 유족은 물론 방청객 중에도 정신을 잃는 사람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공판 3일째에 들어서서는 호시지마 본인에게도 이변이 보이면서 신문 중에 반드시 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절규해 검찰 측에서 질문에만 답하라 고 일갈당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검찰 측은 호시지마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는 한 명이고 강도살인이나 방화살인도 아닌데 사형이 구형되는 건 이례적인 구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도 사형을 원했습니다. 함께 살았던 일, 귀가 시간을 문자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동생을 찾아 맨션을 돌아다닌 것에서 알 수 있듯 루리카 씨의 언니는 동생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루리카 씨 자매의 모친은 공판 중에서 루리카의 언니는 범인이 원래 자기를 노렸던 걸 알고 루리카는 자기 대신 죽었다라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또한 자기가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동생은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 중 루리카 씨의 언니는 검찰 측으로부터 피고가 사형이 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에 물음에 용서 못합니다. 호시지마가 납골된다면 그것을 망치로 부숴버리고 싶습니다. 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모친도 인간의 얼굴을 한 악마라며 호시지마를 규탄하고 반성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약한 척을 하고 있을 뿐 사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라며 극형을 희망하는 뜻을 호소했습니다. 2009년 2월 18일 열린 판결 공판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잔악성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형을 선고하려면 상당히 강한 악질성이 필요해진다.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건 냉혹하지만 집요한 공격을 가한 것은 아니며 잔악하기 짝이 없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문제가 됐던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살인죄 이상으로 무겁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해 양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사체 손괴의 엽기성, 이상성만을 이유로 사형 판결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도쿄 고등재판소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9월 10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호시지마의 범행을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이라고 엄격히 규탄하면서도 반성의 말을 하고 있는 것 또는 살해나 사체 손괴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 등을 이유로 극형이 적합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로 항소 기각을 결정.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9월 24일까지의 항고 기한 내에 검찰 측에서 움직이지 않아 형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호시지마 타카노리는 현재 치바 형무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코토 맨션 사건이 발견된 직후 뉴스 방송에 나왔던 현장 맨션 영상에 심령 현상이 찍혔다고 화제가 되었던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先月18日の夜でした。東京江東区のマンションに住む会社員の東條瑠璃香さんの行方が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逮捕された星島容疑者は東條さんの2部屋隣に住んでいます。事件が起きた夜、部屋にいたといいます。叫び声とかそういうのはちょっとなかったです。起きた夜、部屋にいたといいます。事件が起きた夜、部屋にいたといいます。지금 보시는 동영상 20초 부근에서 루리카 씨 자매의 집을 자세히 보시면 창문 안쪽에 있는 방충망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데도 방충망이 움직였다. 아무도 없을 루리카 씨의 집에서 방충망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상하다 라며 이것으로 인해 비명의 죽음을 맞았던 피해자가 귀신이 된 건지도 모른다 라는 소문이 났었던 거죠. 그러나 추측해본다면 당시에는 피해자의 집에 경찰이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하여 방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리카 씨의 언니나 모친이 입회했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가 없는 대낮에 916호실에 사람이 있어도 이상할 건 없으며 현장 검증 중이던 경찰이나 유족이 보도용 헬기가 뜬 걸 깨닫고 방충망을 닫았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뭔가 섬뜩하긴 하네요.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에 일어났던 코토 맨션 카미카쿠시 살인사건과 그 범인인 호시지마 타카노리, 그리고 간단하지만 김점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였던 루리카 씨 자매가 살던 맨션은 CCTV나 오토락 등의 방범 설비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토 맨션 카미카쿠시 살인사건에서는 이런 설비는 맨션 주민 사이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도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자기 집에 돌아오자마자 호시지마의 칼에 습격당해 목숨을 잃은 루리카 씨, 그리고 학교 가는 길에 김점덕에 당한 어린 생명, 그 공포와 억울함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옵니다. 이들 말고도 그렇게 남의 인생을 망친 놈들이 무기징역도 아닌 12년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를 나올 수 있는 이 나라는 과연 희망이 있는 걸까요?